작가의 말. 이 소설은 실화입니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3살 어린 여중생부터 71살의 노인까지 너무나 다양했고 직업도 사는 곳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 사람의 범행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기가 어려웠고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무언가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끝내 찾아낸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화성이라는 땅 위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로부터 무려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사팀은 21,280명을 조사하고 570명의 혈액을 채취하며 180만 건의 지문을 하나하나 대조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형사들이 화성의 들판을 뒤지고 논두렁을 걷고 마을 주민들의 문을 두드리며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이 숫자로 기록될수록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오래, 그만큼 깊이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세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낸 사람 중 하나입니다. 형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처음 그 현장에 발을 들인 것은 26살 때였고 아직 뺏지도 낯설던 그 나이에 논두렁 끝에서 처음 시신을 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 글은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공포가 인간을 어떻게 먹어치우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죄책감에 대한 기록이며 붙잡지 못한 채 흘려보낸 긴 세월의 끝에서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왜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한 형사의 고백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더 빨리 잡지 못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전직 형사, 사립탐정 드림. 제1장, 첫 번째 아침. 1986년 9월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고 안영리 논두렁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와 함께 즉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파출소 간이 침대에서 반쯤 잠든 채로 벌떡 일어났는데 제복 단추를 채우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새벽 1기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가을이었지만 안개는 여름처럼 짙어서 마치 세상이 아직 깨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최경위의 낡은 포니 승용차가 논두렁 입구에 멈춰 섰고 나는 차에서 내리며 손전등을 켰지만 불빛은 안개를 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흐릿하게 퍼져버렸습니다. 논두렁 사이 흙길을 걸으면서 발밑에서 오래된 흙의 감촉이 느껴졌는데 세대를 이어 밟혀온 그 논두렁 특유의 단단하면서도 눅눅한 감촉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경희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둘 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논두렁 끝을 비추었을 때 거기 있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71세의 이길순 할머니. 새벽 들녘을 혼자 나서다 변을 당한 그분이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본 시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공간을 차지하고 소리를 내고 움직이며 존재감을 발산하지만 논두렁 끝에 쓰러진 그분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안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살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위장이 뒤집히고 그 자리에 서서 1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10초가 10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최경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아. 형사는 참는 게 일이야. 나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야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일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괜찮은 척하며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가는 것이 이 수사팀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한 달 후 25살 여성을 피해자로 발생했고
세 번째가 그해 12월. 46살로 이어지면서 경기도 경찰청이 본격적으로 개입해 강력 반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계급은 아직 순경이었지만 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나를 합류시켰습니다. 전국에서 형사들이 모여든 수사본부는 태안 읍내의 허름한 창고 건물에 차려졌습니다. 냄새나는 창고를 치우고 임시 전화선을 끌어당기고 화이트보드를 세운 벽면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줄지어 붙었는데 첫날 2장이었던 사진이 며칠 뒤 3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이었고 형사로서 내가 그 시절에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막막했습니다. 범행 현장은 모두 화성군 일대의 논두렁과 밭길과 야산이었고 CCTV도 블랙박스도 디지털 흔적도 없던 시절에 목격자마저 없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매번 유사했지만 증거는 거의 남기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으면서도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에게 이 들판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집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사본부장 박총경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놈은 지역 지리를 완전히 꿰고 있어. 도주로도 미리 알고 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어둠이 그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함과 함께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화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해 조사 인원이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만 명이 넘어가도록 숫자는 늘어갔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혼자 현장을 다시 걸었습니다. 범인도 이 길을 걸었을 것이고 같은 흙을 밟고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은 안개를 뚫고 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소름 돋도록 싫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논두렁을 걷는 동안 지금 내 등 뒤 어딘가에 그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면 걸음이 저절로 빨라지곤 했습니다. 나는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들이 나는 그냥 두려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2장 무언의 전화. 1987년 봄이 왔지만 화성은 겨울이었습니다. 들판에 새싹이 돋고 벚꽃이 피어도 수사본부 안은 언제나 겨울 같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형사들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처음에 가득했던 분노는 서서히 피로로 바뀌었으며 피로는 다시 조용한 체념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념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은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모르는 척하며 버텼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 터진 것은 1987년 3월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2살의 아이 셋을 둔 어머니였고 막내가 7살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논두렁은 고요했습니다. 수사팀장 이경감이 담배를 연달아 세개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놈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없는 곳에서만 나타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움직임을 읽고 우리가 경계를 강화하는 곳을 피하고 우리가 비운 틈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다루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부터 수사본부에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안다는 제보, 자신이 다음 피해자라는 신고가 이어졌고 그 사이 가끔씩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그 무언의 전화를 3번 받았는데 3번 모두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면서도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오래도록 손끝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본부 당직을 서던 새벽 2시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가 전화기가 울려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린 것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고르고 잔잔한 숨소리였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편안히 앉아 무언가를 여유롭게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숨소리였습니다. 나는 여보세요를 3번 반복했지만 대답은 없었고 10초쯤 후 전화가 조용히 끊겼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손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없어서 찬물로 씻었는데 손이 빨개질 때까지 씻으면서도 왜 씻어야 하는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엔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선 너머에 침묵만 있었는데 그 침묵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듣고 있는 침묵이었고 관찰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수화기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해서 나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어냈습니다. 그것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사로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었고 수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나는 동안 시간 감각이 흐려지다가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고 그쪽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분 17초 동안, 그러니까 137초 동안 서로의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며 초를 세면서 수화기 너머에서 호기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탐색하는 느낌,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먹이를 관찰하는 짐승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하는 무언가. 137초가 끝나고 전화가 끊긴 뒤 그날 밤 처음으로 불을 끄지 못하고 형광등이 켜진 채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새벽에 목이 뻐근해서 깼는데 꿈을 꾸었는지 그냥 깨어 있었는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 피로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가 범인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알았습니다. 그 침묵에는 논두렁에서 맡았던 그것과 같은 냄새가 있었고 17년을 강력계 형사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뇌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을 몸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지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집착은 점점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도 앞에서 밤새 서 있는 형사들이 생겨났고 사건 파일을 화장실에까지 들고 들어가는 선배들이 있었으며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동료들이 늘어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 일대 지도에 붉은 핀을 꽂으며 이동 경로와 피해자 선택 방식과 범행 시간대에서 어떤 패턴이든 찾아내려 했지만 어떤 규칙을 발견했다 싶으면 다음 사건이 어김없이 그 규칙을 비껴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논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경희가 어느 날 밤 지도 앞에 멍하니 서서 말했습니다. 이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이 무서웠던 것은 우리의 논리 밖에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지도 위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쫓다가 조금씩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도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제3장 공포의 들판. 1988년 서울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국이 들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성화가 타오르고 신문에는 금메달 소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화성 사람들에게 그 해는 올림픽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22살의 여대생이 명절 귀성길에 혼자 걷다 사라져 이틀 후 들판에서 발견되면서 5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성 전체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고 단순히 무섭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화성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가을 저녁 해가 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 같았고 어둠이 내리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며 얼어붙었습니다. 소문이 화성의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밤에 혼자 걸으면 뒤에서 따라온다고, 논두렁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얼굴을 보면 다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신이었지만 공포는 미신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면 외출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하굣길을 반드시 무리지어 다녔으며
마을 어귀마다 자경단이 꾸려져 어른들이 손에 손전등을 들고 밤길을 지켰습니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는 사람이 사라졌으며 이웃끼리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공포를 매일 목격하면서 그것이 싫었는데 더 싫었던 것은 내 안에도 같은 공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도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만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7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해 9월이었고 피해자는 17살 여고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교복 가방이 논두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그 단어가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마치 일부러 내려놓은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저항하다 생긴 자리가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조용히 놓아진 것이었습니다. 폭력의 흔적보다 그 가지런함이 훨씬 더 깊이 파고드는 섬뜩함이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냉정하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 가방 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료들이 철수한 후에도 혼자 현장에 남아 그 가방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변온이 바람에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목덜미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논두렁과 밭과 멀리 도로뿐이었고 안개가 낮게 깔린 360도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조금 전까지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뒤를 자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걸을 때도 차를 탈 때도 심지어 집에서도 누군가 뒤에 있다는 느낌이 17년 형사생활 내내 고쳐지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 7월에 61살의 농촌 여성이 새벽 반일을 나가다 변을 당한 8번째 사건이 있었고 1990년 11월에는 13살 여중생을 피해자로 한 9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현장 보고서를 쓰다가 그 나이를 적는 순간 손이 떨려 멈추었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을 때 30살인 내 얼굴이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나를 얼마나 먹어치웠는지를 그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사본부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 피로가 들어섰고 결의가 있던 자리에 조용한 무력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퇴근 후에도 차를 몰고 화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건 현장들을 차례로 지나치면서 가로등도 없는 논두렁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불 꺼진 마을과 잠든 들판 아래 펼쳐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내가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끝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멈춤. 1991년 4월 10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9살의 할머니가 이른 아침 반일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이 오후부터 찾아 나선 끝에 해가 지고 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발이 자동으로 그 길을 알고 있었던 나는 논두렁과 안개와 그 냄새 속에서 10번째 현장에 서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그때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멈추었습니다. 딱 끊겼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멈추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록 다음 사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갔는지, 다른 지역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의 기분이 그랬던 것이라는, 우리가 잡아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멈춘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원할 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본부가 서서히 해산하면서
오래 함께 싸워온 형사들이 말없이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선뜻 꺼낼 수 없었던 것은 수고는 했지만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수고했다는 말은 공허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사본부 건물 열쇠를 마지막에 반납하고 텅 빈 창고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핀 자국만 남은 지도 자리와 아무것도 없는 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아직 거기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성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아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만해.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모른다고.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화성을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뗀 날, 처음 자전거를 탄 날, 처음 친구 때문에 울던 날, 나는 화성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나는 형사 배지를 반납했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2번의 표창과 1번의 이혼과 아이들의 모든 입학식과 졸업식을 놓친 끝에 수원 외곽에 작은 사립탐정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밤에는 잘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2006년 4월 2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이제 영구히 처벌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자수를 해도, 설령 우리가 내일 당장 붙잡아도 법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것이 놓이게 된 그날, 나는 수원의 선술집에서 혼자 소주 10잔을 마셨습니다. 1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이길순, 박현숙, 권정분, 이술래, 홍진영, 권경희, 안순여, 박상희, 김미정, 권선희. 10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는 술이 취해 일어날 수 없었고 주인 아주머니가 불러준 택시 안에서 눈을 감았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서 이날을 알고 있을까? 어떤 표정으로 이날을 맞이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그날 밤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혔습니다. 제호장, 33년 만에 전화. 2019년 9월의 한 오후였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창밖으로 가을이 오고 있었고 벼 익는 냄새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다 손이 멈춘 것은 전화기가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후배인 박종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에서 이미 느꼈습니다. 이것이 보통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 화성 사건 말인데요. DNA 나왔어요. 그 말이 들렸을 때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춘재입니다. 청주교도소 복역 중이에요. 1994년에 처제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인물인데 당시 현장에서 채취해둔 근미량 증거물에서 DNA가 나왔고 국과수에서 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33년 동안 버텨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과 그러나 아직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춘재라는 이름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에 처제를 살해하고 수감된 놈이었고 수사팀 일부가 화성 사건 용의자로 거론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그냥 지나쳤던 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지나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제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나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40이 되고 최경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박총경도 퇴임 후 오래 살지 못하고 아내는 나를 떠나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교도소 안에 서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살아있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날 청주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형사도 아니고 관할도 없고 권한도 없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17년을 그 사건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 화성이 펼쳐졌습니다. 들녘과 안개와 논두렁과 피해자들의 사진이 차례로 지나갔고 이길순, 박현숙, 권정분이라는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벼가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면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솔직한 답은 하나였습니다. 묻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33년 동안 쫓아온 것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사람처럼 생겼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육장, 대면, 청주교도소 면회실은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벽의 얼룩도, 테이블의 흠집도, 내 손등의 주름도 모든 것을 필요 이상으로 선명하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철창 앞 의자에 앉아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이 자리에 앉기까지 33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온 이춘재는 작은 키의 야윈 얼굴이었고 눈이 작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느릿하게 걸어와 철창 너머 의자에 앉아 나를 보더니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33년을 기다렸습니다. 괴물 같은 무언가를, 압도적인 어떤 존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그냥 늙고 야윈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에 어느 마을에서도 마주칠 것 같은 체형이었습니다. 특별한 인상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상했고 그것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괴물이 특별하게 생겼다면 우리는 진작 알아봤을 것입니다. 이 평범함이 33년 동안 그를 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 중 누군가의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면회실 형광등 아래에서 가장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그가 먼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1986년부터 화성 수사팀에 있었어요. 그가 나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보고 있었고 너무 고요해서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그 눈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상상했던 그 눈빛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눈빛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도 없이 연습한 말들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수사본부로 전화했던 거, 당신이요. 그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웃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나는 그 말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이길순, 박현숙, 권정분, 이술래, 홍진영, 권경희, 안순여, 박상희, 김미정, 권선희. 선술집에서 소주잔을 비우며 했던 것처럼 천천히 그의 눈을 보면서 10개의 이름이 다 불릴 동안 그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고 그 눈 안에서 나는 회한도 공포도 안도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 면회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오래됐네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고 돌아본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거기 있다. 2019년 11월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14건 전부를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10건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끝난 뒤였고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기징역이었지만 화성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뉴스를 사무소에서 혼자 들었습니다. 창밖에 가을이 있었고 벼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진즉에 못 잡았냐고, 왜 공소시효가 있냐고 분노했을 때 나는
그 분노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고, 더 끈질겼어야 했고, 더 정확했어야 했습니다. 그 분노의 한 자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나는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고, 나는 그 정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한 가지를 압니다. 그것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자신을 쫓아온 형사를, 새벽에 혼자 현장을 걷던 사람을, 무언의 전화 너머에서 137초의 침묵을 나눈 사람을, 그것은 알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형사님, 오래됐네요. 그 한마디가 그 불균형을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았지만, 그것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3년 수사의 본질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지금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공포는 이름을 얻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춘재라는 이름을 알게 된 후에도, 그것이 철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을이 오면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이 남긴 것들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33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화성 사람들 안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 안에, 그 세월 동안 밤마다 문을 2번씩 잠갔던 사람들 안에, 아직도 가을이 되면 아이를 혼자 내보내지 않는 어머니들 안에,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그 냄새를 느끼는 나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화성을 지나는 버스를 탈 때마다, 변운이 보일 때마다 나는 지금도 이름을 부릅니다. 이길순, 박현숙, 권정분, 이순례, 홍진영, 권경희, 안순여, 박상희, 김미정, 권선희, 당신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끝. 이 소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심리묘사와 일부 대화는 문학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짓고 전하는 이영식입니다. 제 첫 도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다음 발걸음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